엔달러 환율의 결정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라고 그랬죠. 금리 차는 어디까지 줄어들까요? 거의 2% 선까지 줄어들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금리 차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은 안 줄어들어요. 안 떨어져요. 이건 뭘 의미를 합니까? 외환시장에서 엔화 강세 압력이 굉장히 지금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리 차가 이제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에 문제를 이 엔캐리 트레이드하는 헤지펀드들이나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환차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현상은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축소되는 상황하고 그와 연관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은행이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미국 FRB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죠.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FRB는 금리를 내리고 하면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것이 이제 이른바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죠. 자, 일본인이 금리를 올리는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이제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압력이죠. 미국이 이제 일본과 미국 간의 이제 그 무역 불균형의 결정적인 요인이 지금 일본 그 엔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지금 달러당 150인대는 말도 안 돼. 빨리 엔화 환율을 정상화시켜.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일본이라고 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것이 큰 배경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거죠. 2022년부터. 일본 경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디플레가 만성화된 그런 경제다라고들 다들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계속 지속을 해왔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뭐 2008년, 그다음에 2014년, 2018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튄 적이 있지만 요때는 이제 그 2014년 요때는 이제 소비세율 인상이죠. 5%를 8%를 올린 일시적인 현상이고 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빼면은 이때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소비세율 인상이죠. 8%를 10%를 올렸을 때도요. 요때도 소비세율 인상분을 빼면은 거의 그냥 마이너스예요. 요때 이제 2008년 전후에서는 요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선 그럴 때죠. 뭐 그런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폭등을 했던 때고 뭐 농산물 가격이 내린 것들 그런 일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거의 구조적으로 일본은 디플레 압력이 만성화된 상황이었죠. 근데 2022년부터 이제 푹 뛰었죠. 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러브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일본 소비자 가게들이 굉장히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죠. 지금 올해도 3% 물가 상승률이죠. 일본은행 물가 관리 목표치가 2%인데 3%면 지금 물가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 있죠. 근데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거의 안 올렸어요. 거의 안 올리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관리를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가게는 물가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부터 물가가 이렇게 4% 넘어서 폭등을 했는데 올해는 3%다. 그러면 일본 가게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니까 3%라고 느낍니까? 아니죠. 일본 가게가 체감하는 물가는 이제 누적적으로 느끼죠. 이제 22년 4%, 23년에 3%면 7%, 누적적으로 24년에 4%, 그럼 11%, 2025년에 3%, 그럼 14%, 이게 누적적으로 느낀다라는 거 체감을. 그러니까 일본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월급은 2022년부터 반 늘어났는데 물가는 2022년부터 14%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실질 소득은 14%만큼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로 느끼죠. 그러니 일본 가게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죠. 그래서 일본 은행 입장에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어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과 인플레 압력이 더 이상 이제 방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특히 고령화는 가장 선진국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서 노동력 부족 상황이 심화돼가지고 일본의 실업률이 이미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5%에서 쭉 감소세를 지속해가지고 최근에는 2.5% 선에서 이제 정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도달한 거죠. 더 이상 이게 이제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부딪힌 거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인 실업률 하락 현상이고 성장률은 GDP 성장률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으로 치면 한 0.7% 정도밖에 성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로 성장, 0%대 성장이죠. 명목 성장률도 0.7% 정도예요. 연평균으로. 2022년부터 명목 성장률이 급증한 것은 또 2014년에 요것은 소비세율 인상이고 요거죠. 이게 인플레의 영향이죠. 실질 성장률이 이렇게 지금 떨어졌죠. 올해 일본의 2025년도 실질 성장률은 0.8%에서 한 1%그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뭐 금리 인상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압력하고 이게 인플레 압력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일본은행이 인플레 압력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거의 0.25% 정도 인상할 걸로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FRB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FRB의 물가 관리 목표치가 2%인데 일본이랑 똑같이 2%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2022년 이후에 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이제 쭉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아서 트럼프 관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한 3% 정도까지 지금 완만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에 비하면은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죠. 물가로 보면은. 그냥 미국 가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감하는 물가는 누적적으로 체감을 한다 그랬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것도 다 뭡니까? 이 물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활 물가 때문에. 물가를 어떻게 체감하느냐? 2022년에 뭐 5%. 물가 5%였다. 2023년에 뭐 7%였다. 그러면은 12% 누적으로 12%. 2024년에 뭐 5%였다. 그러면은 17%. 2025년에 3%. 그러면 20%.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는 20% 물가 상승을 체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소득이 만약에 2022년부터 안 올랐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기 소득이 20%만큼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20% 올랐으니 미국의 어떤 중산층까지의 어떤 가계가 얼마나 그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FRB가 기준금리를 확 팬데믹 때 0%까지 내렸다가 이 물가 폭등하니까 기준금리를 순식간에 뭐 5.25, 5.5까지 올린 것도 다 그런 거죠.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린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FRB가 금리를 여전히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물가만으로 보면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죠. 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또 무시할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압력이 더 결정적이죠. FRB는 지금 파월 의장은 금리를 사실 내릴 생각은 별로 없어요. FRB 전체적으로도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는데 워낙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압력을 가다 보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압력에 밀려서 지금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경기가 완만한 어떤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실업률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완전고용 실업률 한 4.5% 정도 선이에요. 근데 2022년 이후에 이제 그 쭉 실업률이 완만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번 4.3%, 4%? 뭐 이런 정도. 까지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그러면 오르고 있지만은 완만하게 오르고 있지만은 여전히 완전고용 수준은 밑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한 2.2%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훨씬 성장률이 높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대개 한 1.8%에서 2% 정도니까 뭐 2.2% 연평균 성장률은 그 잠재 성장률 수준에 뭐 약간 웃도는 정도 성장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 올해는 한 2% 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죠. 뭐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아마 내년도 2026년도 미국 경제는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목표치를 상회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실업률이 약간 높아지는 그래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래서 이제 FRB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FRB가 금리를 내리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과 미국 간에 이제 금리 차가 줄어들겠죠. 미국과 일본 간의 기준금리하고 장기금리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이 미국이고 이제 주황색이 일본이죠. 미국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확 올렸다 내렸다 막 하죠. 근데 반면에 일본은행은 거의 기준금리 변동이 없죠. 2023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0.5%죠. FRB는 이제 5.25까지 올렸다가 2024년부터 금리를 내려서 지금은 3.75까지 내려 있죠. 이제 이달에 0.25 내리면은 3.5가 되겠죠. 일본은행은 이달에 0.5에서 이제 0.25% 올리면은 0.75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는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미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크죠. 반면에 이제 장기금리를 보면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죠. 미국하고 일본의 장기금리를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항상 일본을 웃돌고 있죠.
만성적으로 떨고 있죠. 근데 이제 2022년 이후에 일본의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오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또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장기금리 하락세는 또 완만해요. 완만한 이유는 인플레 압력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금리 하락이 지금 이게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행에 이제 기준금리는 안 오르고 있는데 장기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본은행은 물가 관리를 거의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러겠잖아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반면에 이 장기금리, 시장금리, 이제 이른바 아베노믹스 때는 이 장기금리도 일본은행이 통제를 했는데 이제 탈아베노믹스를 하면서 2022년부터 이제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는 식으로 점점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금리는 시장금리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지금 거의 2% 까지 이제 거의 육박을 하고 있죠. 예. 그 정책 금리에 비해서 시장 금리는 물가 인플레 압력을 반영을 하고 있죠. 예.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 차이를 평균한 장단기 평균 금리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이제 한 차례 2000년 이후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죠. 4번 있었죠.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4번 있었죠. 이때는 이제 닷컴 버블 직후 이후 때고, 이때는 이제 서프라임 론 사태 때고, 이때는 이제 미국의 양적 확대책 출구 전략 한 이후고, 이때는 이제 그 2020년 로우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 폭등할 때고, 4차례죠. 보면은 이제 이 앞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달러 환율의 결정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그 상관성이 높다 그랬죠. 거의 70%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이때 엔화 폭등이 비정상적이죠. 예. 그럼 단순히 금리차로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환율의 폭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이 뭔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요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본의 미국 주식 투자가 폭증을 했다라는 거죠.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대를 돌파할 정도의 폭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2023년 때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예,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일본 은행이 0.25% 올리고 FRB가 0.25% 만약에 내린다라면 0.5% 정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금리차는 어디까지 줄어들까요? 거의 2% 선까지 줄어들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리차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은 안 줄어들어요. 안 떨어져요. 엔화 강세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 뭘 의미를 합니까? 외환시장에서 엔화 강세 압력이 굉장히 지금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기가 생기면 방아쇠가 빵 당겨지면 뻥 하고 한번 엔화가 뭐 순식간에 달러당 140엔, 130엔, 뭐 120엔까지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금리차가 이제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에 문제를 일으키 캐리 트레이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해서 그 금리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걸 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뭡니까?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으로 빌려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어떤 그 국채라든지 금리가 높은 미 국채라든지 일본 국채보다 금리가 훨씬 높잖아요. 이런 미 국채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부동산 같은 데다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달러를 엔으로 바꾼 다음에 그 빌렸던 엔화를 이렇게 상환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이제 크게 2000년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었는데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금리 차이 앞에 도표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환율 도표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고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엔화로 차입한 대출받은 것을 한번 이제 조사를 했어요. 2000년부터 이제 최근 것까지 엔화로 이렇게 대출받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에 보시면 한 70조 엔 때, 그다음에 2022년 때 거의 이제 250조 엔으로 팍 거의 뭐 한 150조, 160조 엔에서 250조 엔으로 거의 뭐 100조 엔 가까이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 차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리 차가 클 때 엔캐리 트레이드도 굉장히 커지겠죠. 요때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금리 차하고 외국인의 그 엔 차입하고를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금리 차이가 5%를 이렇게 넘었을 때는 이때 약간 늘었죠. 물론 요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뭐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크게 활성화가 되거나 뭐 적극적으로 되거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크지는 않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큰 규모였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금리차 규모로 봤을 때 5%가 넘는 금리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정도는 이 정도였다. 그다음에 이제 서프라임 론 거품 때는 4%였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때 이제 한 50조 엔에서 100조 엔으로 한 2배 정도 늘어났다.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이제 그 양적 확대 출구 전략안에서 이렇게 금리차가 늘어났을 때 100조 엔으로 늘어났던 것이 전후로 해서 이제 150조 엔으로 이제 다시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50% 늘어났죠. 그 다음에 2022년에 이제 그 금리차가 이렇게 거의 4% 넘어서 발생했을 때 150조 엔, 160조 엔에서 250조 엔으로 한 100조 엔 가까이 늘어났다. 보면은 금리차가 확대될 때 엔캐리 트레이드도 비례해서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최근에는 약간 금리차가 이렇게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차가 확 줄어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도 줄어들겠죠. 근데 현재 지금 금리차가 이만큼 줄어든 것에 비하면은 엔캐리 줄어든 축소폭은 그렇게 안 크죠. 250조 엔에서 한 230조 엔 정도로 20조 엔 정도 줄어든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금리차가 확 줄어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어느 정도 줄어들 거냐가 앞으로 이제 관심사죠. 이제 N으로 빌렸잖아요. 달러 표시로 환산을 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와요.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22년 요때 크게 차이가 나죠. 요때는 거의 100조 엔 가까운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폭증을 했는데 100조 엔 가까이 늘어났는데 달러로는 거의 안 늘어났어요. 달러로는. 왜 그랬을까요?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어떻게 150엔대까지 폭등을 해버렸죠. 엔화 환율이 폭등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서서 금리차하고 주식 투자라 그랬죠. 금리차는 어떻게 그 엔화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그 달러로 환산해 본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1.5조 달러 정도 돼요, 지금. 일본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한 6조 달러인가 돼요. 그 4배나 더 많아요. 그러면 이때 엔달러 환율 폭등의 결정적인 요인은 엔캐리 트레이드보다는 일본인의 미국 주식 투자 폭증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헤지펀드가 엔캐리 트레이드로 엔화를 이렇게 250조 정도를 차입해가지고 와서 달러로 바꿔서 1.5조 달러를 투자를 미국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청산을 한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을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달러로 바꾼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환차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금리차가 이렇게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여전히 지금 계속 몰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엔화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일본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급증이 딱 멈추거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다시 역회전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일본으로 돈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대이던 것이 130엔, 120엔, 110엔까지 폭락을 할 거예요. 초강세의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하는 헤지 펀드들이나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환차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런 압력들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금리차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한국도 똑같아요. 원화가 지금 이렇게 종이 조각이 된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난리 법석인데 어느 순간에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멈추거나 미국에 투자했던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죠. 어마어마한 이제 환차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안 꺼지기를 바라야 되죠. 근데 다들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AI 거품론이 지금 거품이다. 거품이 꺼진다, 만다, 갑론을박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차가 막 축소되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환율 문제. 이제 미국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무역 불균형이 해소가 안 돼. 관세를 올렸는데도 니네들 환율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 원통화가 지금 저평가돼 있어. 환율을 니네 빨리 이렇게 정상화 시켜라고 압력을 가하는 순간 실제로 이제 엔화 강세나 원화 강세로 돌아가는 순간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렇게 지금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 AI 거품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누적되고 있고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캐리 트레이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앞선 동영상에서도 제가 미국의 헤지펀드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죠. 레버리지 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베이시스 트레이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하나는 AI 거품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이제 그 미국
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 요소로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문제를 언제쯤 일으킬 건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지표상의 문제들로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안 일어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어쨌든 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드러나겠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 2026년에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동영상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